오늘은 어떤 사연자분께서 저희를 사연 속에 빠져들게 만들어 주실까요? 저와 함께 사연을 만나보시는 동안 여러분의 시간이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바로 사연 속으로 빠져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사연 채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 완전히 푹 빠지게 된 사람이에요. 톡톡 사연에 아주 정착을 해버렸네요. 라디오처럼 틀어놓고선 다른 볼일을 보면 좋더라고요. 특히나 집안일 할 때도 말이죠. 청소를 하면서 톡톡 사연을 틀어놓으면 지루하지도 않고 기분 탓인가? 괜히 일의 효율도 늘어나는 느낌이 든답니다. 저도 사연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고민을 혼자 오래 하다가 용기를 내보게 되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TV를 시청하실 때 오래 봐왔기에 그만큼 오랜 세월을 알아온 연예인들을 보면 옛 생각에 잠기기도 하시나요? 저희 친정엄마께서는 그런 분이셨어요. TV를 시청하시다가 당신이 잘 아는 중견 배우들을 보시면 꼭 그 사람들과 얽힌 이야기를 늘어놓으셨답니다. 저 배우가 예전에는 어떤 일에 휘말렸었다느니, 또 저기 배우는 어떤 작품을 찍을 때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땐 참 살기가 어떠했었다느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절주절 늘어놓는 버릇이 있으셨죠. 저는 제가 나이가 들기 전에는 친정엄마의 그런 면들이 잘 이해가 안 갔고 그저 왜 저렇게 TV를 보시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건가 하는 투정이 속으로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요. 제가 슬슬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런 친정엄마의 모습을 닮아가더라고요. 제 또래의 여자 연예인들이 결혼 소식을 줄줄이 대중에게 알려오는 것에 저는 참 많은 감상이 들었더랍니다. 저것들은 20년 전에도 저렇게 생겼었는데 세월이 흘러도 어쩜 거의 똑같구나. 요즘 세상에는 40대 초혼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졌구나. 하는 생각들을 한참 했었네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소위 토스타 반열에 올라 꽤 오래도록 연예계에 군림해온 그 여자 연예인들이 가장 어리고 예쁠 때 데뷔하여서 연예계 안에서 첫 꽃을 피우던 시절을 그대로 봐왔던 대중이기도 하죠. 여러분은 혹시 TV 속의 화려한 연예인들을 보면서 본인의 인생을 돌아보지는 않으시나요? 저는 거의 그러는 것 같아요. 이런 점도 참 친정엄마를 닮았네요. 저는 사실 저의 결혼 이야기를 중점으로 적어보고 싶어서 톡톡 사연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저는 여러 지인들을 곁에 두었지만 진짜 백이 저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깊은 관계의 친구들을 만들지는 못하였습니다. 또한 저의 못나고 구질구질한 면모를 내보이기 싫었기에 그런 것들을 감추면서 살았던 것도 있네요. 그렇기에 저의 이야기를 자세히 아는 사람이란 전무할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톡톡 사연을 통해서 꺼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저의 어린 시절, 집안은 참 가난하였습니다. 저는 사남매 중에서 둘째로 태어났어요. 집이 가난하다고 해도 그런 와중에 자식이 많다고 해도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그 안에서 정겹게 살아가는 집들이 분명히 꽤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부자라도 그런 화목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들 말을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친정집은 부자들이 부럽다고 여길 만한 구석은 단 한 가지도 갖추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동정이나 받았으면 또 모를까요? 친정 아버지께서는 제가 기억하는 가장 어린 시절의 기억부터 일을 다니고 계셨던 분입니다. 3교대 근무를 나가셨어요. 공장 일이었지만 그래도 그것도 번듯한 규모의 회사라고 열심히 다니셨습니다. 3교대가 어떤 건지는 다들 아시죠?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는 어느 날은 아침 7시에 출근해서 한낮에 귀가하셨고 어느 날은 점심 드시고 출근을 하셨으며 또 어느 날은 밤 10시에 출근을 하셨습니다. 친정 엄마께서 이 3교대를 두고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밤 10시면 세상이 무조건 깜깜해. 그런 때에 집을 나서서 일을 가야 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서럽고 눈물 나는 일이었니?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저는 친정엄마의 그 서럽다는 표현이
제 가슴 속에 날아와 박혔습니다. 두고두고 곱씹을수록 저를 서글프게 만들었죠. 추운 겨울이면 이불 밖으로 조금도 몸을 빼기 싫은 밤이었는데 그 새까만 어둠 속으로 추위와 맞서며 출근하셔야 했던 분이 바로 친정 아버지셨던 거예요. 이렇게 사는 모습을 요즘의 어리고 젊은 세대가 바라본다면 어떻게 반응을 해올지 저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길래 왜 애는 넷이나 낳아서 그렇게 사느냐? 자식 4명을 전부 다 풍족하게 키워줄 수 있는 형편도 안 되면서 그런 집에 태어나고 싶은 아이는 없었을 거다. 이런 식으로 보겠죠. 인터넷의 그 어느 사이트를 가보아도 또 유튜브만 봐도 요즘 세대의 정서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 시절과 지금이 결코 같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고 싶네요. 가난과 무지가 혐오스럽게 비춰지는 현 세대에게 그 시절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비난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10대, 20대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이며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세상 돌아가는 걸 너무 빨리 알고 배우는 데다가 무척 얕사빠릅니다. 초등학생 그 어린아이들이 자기들끼리 급을 나눈다는 이야기 혹시 접해보셨나요? 누구는 고급 브랜드 아파트 살고 누구는 낡은 주공 아파트 살고 또 누구는 빨간 벽돌집 9억 빌라에 월세 들어서 살고 이런 걸 아이들이 따지는 현황을 보면 기함하게 됩니다. 이런 판국이니 가난한데 애까지 많은 집은 요즘에는 남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죠.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출산율도 곤두박질 치나 봅니다. 내 한몸 건사하게 즐겁게 사는 것이 낫지. 결혼을 해서 TV 속의 육아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 연예인 자식들만큼 내 자식한테 해줄 자신도 없는데 애까지 낳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오죽하면 출산율을 떨어뜨린 주범이 연예인들이 자기 자식 키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육아 예능 프로그램이라는 얘기까지 있을까요? 혹시 결혼해서 아이를 안 갖는 자식 부부를 두셨다거나 혼기가 다 찼는데도 결혼 생각이 없는 자식을 두신 분들이 계신다면 옛날과 현재가 상황이 같지 않음을 필히 고려해서 그들을 이해해 주셔야 할 거예요.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는 특별히 자식 계획을 세우신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자식을 가지신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없는 형편에도 무조건 아이만 낳은 부모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두 분께서는 막연하게 아들 둘, 딸 둘 이렇게 낳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셨었대요. 그렇게 된다면 정말 이상적일 것이라고 여기셨다고 합니다. 그 생각이 현실이 되는 바람에 두 분께서는 무척 신기해하셨다고도 했고요. 이것이 첫째인 집안의 장남, 저희 오빠가 저에게도 똑같이 말을 해준 부분이니까 확실한 진실이에요. 친가와 외가 모두 형편이 썩 좋지 못했는데 특히 친가는 가족끼리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외가는 집안 사정 때문에 식구들이 한때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어야 했다고 하고요. 그랬기 때문일까요?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는 단란하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것에 무척 뜻이 강하셨대요. 서로를 닮은 자식들을 낳아서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잘 키워주고 싶다는 열망이 크셨던 것입니다. 첫째 아들, 둘째 딸, 셋째 딸, 넷째 아들 이렇게 사남매가 태어났습니다. 친정 아버지께서는 저희 남매를 위해 한파주의보가 내려 세상이 꽁꽁 얼었던 겨울에도 그 늦은 밤에 어둠과 추위를 가르며 출근을 하셨어요. 친정 엄마께서는 저희 남매를 키우시면서 동네 아주머니 두 분과 부업일을 하셨고요. 저희 친정 집안은 그런 집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면 반드시 쥐구멍에 벼뜰 날이 올 거야. 조금만 더 이를 악물고 버티면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거란다. 친정 엄마께서 저희 남매들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을 저는 믿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의심하지 않았더랬죠. 아주 어렸을 때라 기억이 너무 흐릿하지만 제가 6살 때까지 살던 집은 단칸방이었는데 7살 때 이사를 갔습니다. 집에 방이 따로 2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었어요. 6 식구가 살기엔 그 집도 좁은 집이었으나 단칸방을 벗어난다는 것 자체가 그때는 즐거웠거든요. 그 변화를 기억하기에
저는 친정엄마의 말씀을 믿을 수 있었고 기대에 부풀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면 앞으로 더 우리 집이 잘 살 수 있겠지? 미래에 우리 집은 부자가 되어 있을 거고 나는 엄청 멋진 사회인이 되어 있을 거야. 어렸던 저는 달콤한 꿈에 취해 있었습니다. 떡볶이 한 컵도 100원짜리 불량식품 과자 한 봉지도 소중하고 맛있게 먹었던 그때를 지나며 더 나은 미래를 그렸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무심하였습니다. 바로 제 아래 동생인 저희 집 셋째, 제 여동생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였어요. 어렸던 때라 무지하였기에 그 시작점이 언제였는지조차 저는 정확히 몰랐습니다. 병명은 백혈병으로 드러났는데 이것도 좀 늦게 밝혀졌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늦게 알아냈던 것이 화근이 되었는지 아닌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동생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싶지 않아서 저는 계속 피해왔고 집안에서 워낙 금기처럼 여겨지는 이야기였기에 세월이 흘러서도 그때의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여동생은 백혈병으로 드러나서 투병 생활을 하셨고 친정 엄마께서 그 곁에 붙어서 매달리셨습니다. 친정 아버지께서 벌어오셨던 돈도 족족 모두 병원비로 나갔고요. 3교대를 하시던 친정 아버지의 일정이 너무 헷갈려서 제가 밥을 안 차려도 되는 때에 차리기도 했었고 일을 나가시는 줄 모르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친정 아버지께서 출근 준비를 하시길래 깜짝 놀라서 아연실색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우습고도 가슴 아픈 추억이네요. 어린 집안의 막내, 남동생을 오롯이 챙겨야 하는 것도 저의 몫이었죠. 저는 그저 친정 엄마께서 여동생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시기만을 기다리면서 묵묵히 감내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어렸을 때라 간과하였지만 장남인 오빠도 그 당시에 심경이 무척 복잡했던 것 같아요. 되게 울적해했고 힘들어했던 것 같네요. 오매불망 저희 식구들이 기다렸던 여동생은 그 언제인가 퇴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서 다시 입원을 했었고 그 후로는 다시 퇴원을 하지 못한 채로 끝끝내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불쌍한 우리 딸. 이렇게 없이 살고 배운 것도 없는 집안의 셋째로 태어나지만 않았어도 분명히 더 오래 살았을 것을, 더 행복하게 살다가 떠났을 것을 왜 내 자식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불쌍하게 떠났어야만 했냐. 내가 미안하다. 친정 아버지께서 죄의 피부가 거칠어진 얼굴을 손으로 쓸어내리시며 눈물도 계속 닦아내셨던 그 모습이 저에게는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그 순간의 모습이 너무 슬퍼서 가슴이 옥죄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스마트폰이라는 게 어디 있나요? 만화 영화가 시청률이 40%가 넘게 나오기도 했던 시절입니다. 기껏해야 TV로 공감대를 형성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의 집안의 가난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남들과 비교했을 때 얼만큼 떨어지는지 이런 것을 아예 몰랐고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가난해서 짜증나고 서럽기는 하지만 남들도 이 정도로 사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여동생의 죽음으로 처음 그런 것들을 인지하게 되었어요. 여동생이 떠나고 나서 남겨진 병원비로 지게 된 빚 때문이었죠. 생명 하나를 잃었는데 빚은 남겨졌다. 이 사실이 어렸던 저에겐 미칠 듯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정도였으니 저보다 머리가 굵었던 오빠는 어땠겠나요? 아주 착잡했겠죠. 집안의 분위기는 점차 개판이 났습니다. 친정 아버지께서는 언제부터인가 술을 드시기 시작하셨고요. 친정 엄마께서도 많이 변하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하면 친정 엄마께서는 우울증을 앓으셨던 것 같아요. 여동생의 병상을 내내 지키셨던 분이 바로 친정 엄마이셨는데 끝내 여동생이 병마를 이겨내지 못한 데다가 남은 자식들을 돌봐야 하지, 빚도 갚아야 하지. 이런 상황들이 있었으니 친정 엄마께선 당신 스스로의 상태를 점검해 보실 수도 없었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우울증이라는 개념 자체가 희소했었어요. 정신과라든지 상담 치료라든지 그런 게 어디 있나요?
정신질환 관련해서는 정신병원밖에 사람들이 몰랐던 시절입니다. 오죽하면 치매라는 개념조차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그저 나이 많으신 노인분들이 이상행동을 하면 노망 들었다고 표현을 했었을까요? 그랬으니 아무도 친정엄마의 병들어가는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던 거예요. 기쁜 일 하나 없는 집구석에서 웃을 일도 없으니 왠지 식구들끼리 서먹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동생이 떠나고 나서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그래도 제가 딸이랍시고 친정엄마께 힘이 되어드려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위로를 건네드리고 싶었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살갑게 화목한 모녀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게 설마하니 제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습니다. 술을 자주 찾으시며 집 밖으로 겉도셨던 친정아버지. 여동생이 떠난 이후로 말수가 확 줄었고 성격이 까칠해졌던 오빠. 손이 많이 가고 사람 피곤하게 만들었던 남동생. 이런 가운데 친정엄마께서는 당신에게 위로를 건넨 저에게 의지를 하고 싶어 하셨어요. 시간이 갈수록 저는 친정엄마의 온갖 하소연을 들어드려야 하는 상대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은 너무 숨이 막혀서 그만 듣고 싶다. 나 피곤하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럴 때면 친정엄마께서는 거의 졸도하시려고 하였습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러니? 네가 그렇게 나오면 엄마는 너무 서운해. 엄마는 너한테밖에 이런 얘기 할 데가 없는데 네가 내 마음을 못 알아주면 나는 어쩌라는 거야? 친정엄마께서 그러실 때마다 저는 아주 지긋지긋해서 미쳐버릴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우리 엄마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모질게 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너무나도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돈이 없어서 힘들어 죽겠다는 친정엄마의 하소연에 못 이겨서 그것에 등에 떠밀린 채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야만 했습니다. 같이 고등학교에 다닌 친구들이 대학 생활을 즐기는 동안 저는 돈을 벌기 시작했죠. 생활이 달라지니까 사이도 멀어지더라고요. 이때 친정 오빠는 군입대를 하였고 저의 어깨는 더더욱 무거웠습니다. 친정 아버지와 제가 버는 돈으로 저희 집이 생활을 하고 돈을 모았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친정 부모님께서 남동생은 꼭 대학을 보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너무 당연하게 이해가 가는 한편 제 가슴 한구석에는 응어리가 졌습니다. 그럼 저는 대학에 안 가도 되었던 자식이었나요? 그 물음이 턱 끝까지 차올랐었어요. 하지만 철없이 굴기에는 집안 상황이 여유롭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속으로만 삭혀했죠. 결국 남동생이 대학 가는 것을 제가 뒷바라지 다 해줬네요. 속상했지만 남동생이 잘 돼야 결과적으로 집안에 좋은 일이라는 생각으로 서러움을 꾹 눌렀습니다. 여동생이 떠난 이후로 내내 눌러 참고 살았던 저였지만 그랬던 저를 조금 변화시킨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오빠가 사귀던 여자친구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집에 알려왔을 때였어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아직 결혼하기 이르지 않냐고 오빠를 나무라시면서도 우리 장남을 장가 보내려면 돈이 더 필요하겠는데? 이런 계산부터 바로 하시고 저에게 손을 벌리셨습니다. 와, 그때 기분이 정말 뭐라고 설명할 수 없게 비참했어요. 제가 마치 집에다가 돈이나 벌어 갖다 바치는 기계에다가 친정엄마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공짜 상담사라도 된 기분이었죠. 그래서 저는 20대 때 오빠랑 사이가 좋지 못하였습니다. 오빠는 우리가 남이냐? 가족끼리 이것저것 재지 말아라 고 하셨고 저는 내 일반적인 희생으로 굴러가는 집안 꼴이 짜증난다 며 맞섰습니다. 그 여자친구랑 크게 다투는 바람에 오빠는 결국 그때 결혼을 하지 않았었지만 저에게는 어떤 교훈 한 가지를 남겨주었고 그래서 저는 홧김에 결혼하고 싶다는 욕망을 품게 돼버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만났던 남자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제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잘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가 정말 힘들었겠다. 고생 많았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을 듣고 제가 그 남자한테 빠져서 넘어가 버렸어요. 그까지 위로해도 제가 정신을 못 차릴 때였던 것이죠. 그 남자는 저처럼 고졸에다가 직업도 그저 그랬고 인물도 솔직히 보통 이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다정다감했으며 무엇보다 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기에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에 친정 식구들에게 그 남자를 다 소개시켜주기로 했었습니다. 제가 그 남자 집에 가서 마치 이미 며느리라도 된 것처럼 같이 식사 준비도 하고 둘러앉아서 밥도 먹고 그쪽 부모님의 생신도 챙겨드렸었죠.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는 변변찮아도 너무 변변찮다며 그 남자를 결혼 상대로 탐탁지 않아 하셨지만 저는 콩깍지가 씌어서 전혀 듣지 않았었고요. 결혼을 강행하였었는데 결론적으로는 파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남자가 바람을 피웠는데 저한테 현장을 들켰거든요.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식음을 전폐하고 있을 때 그 남자가 저에게 찾아와서 늘어놓던 자기 변호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막상 너랑 결혼하려니까 너무 심란해서 그랬어. 너보다 잘난 여자를 만나고 싶었거든. 대학도 나오고 집안도 더 유복한 여자 만나서 멋지게 살고 싶은 욕심에 그런 실수를 저질렀다. 상처 줘서 미안해. 그런 뻔뻔한 변명이 또 있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완전히 정신이 이상한 놈이었어요. 저한테 바람 현장을 걸린 게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하지만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파혼을 맞았다는 게 미친 듯이 힘들었을 따름이었죠. 연애 기간 약 2년. 그 기간 동안 들인 제 모든 수고와 돈도 날아간 셈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남자에 대한 기대치를 완전히 내려놓았어요. 대신 저를 배신했던 그 남자가 했던 말처럼 나보다 나은 상대와 결혼하고 싶다는 희망사항을 품게 되었습니다. 불같은 운명적인 사랑을 할 게 아니라면 그냥 조건이 더 좋은 남자랑 결혼하는 게 최고일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객관적으로 잘난 여자가 아니었기에 저보다 훨씬 더 높은 급의 남자를 만나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었고 절충안을 찾아서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한 남자는 우선 4년제 대학을 나왔으며 인물도 제법 괜찮았죠. 착하거나 부드러운 성격과는 거리가 멀었으나 자기 신념 확고해 보이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생활력이 강하고 수더분해 보인다며 결혼 상대로는 최고라고 생각을 했다더군요. 저희 두 사람끼리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는데 문제는 시댁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댁에서는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안 들어있기 때문이죠. 남편이 장남이라는 것도 큰 몫을 했다고 생각해요. 남편은 3남매 중 마지인데 자기 밑으로 여동생과 늦둥이인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다닌다는 직장 얘기 듣고서는 그래도 그 정도면 어디 가서 부끄럽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고졸?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건 꽤나 큰 하자인 것 같아서 기분이 좀 그렇네요. 인사를 드리러 갔었던 첫 만남에서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었죠. 저는 고졸이라는 저의 최종 학력이 결코 만족스럽지 못하였으나 남한테 부끄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오진 않은 바였습니다. 집안 상황상 그때는 제가 대학에 가기 어려울 때였고 저는 사회 경력을 열심히 쌓아오면서 제가 이뤄낸 것들에 대한 보람과 자부심이 조금 있었거든요. 직장에서도 제가 고졸이랍시고 불합리한 대우를 딱히 받은 것도 없었고요. 그랬기에 시어머니의 반응은 저로선 너무 의외였으며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 아들은 멀쩡한 대학 나왔고 우리 딸은 곧 박사학위 딸 사람인데 아이고 차이가 나도 너무 나서 민망해 죽겠네. 우리 집에 고졸이 며느리로 들어온다니? 본인이 적응이나 잘할 수 있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시어머니께서 저를 대놓고 비웃으신다는 생각까지는 못했고 그냥 저를 떠보시는 거라고만 여겼었어요. 그러니까 눈치 없이 해맑게 웃으면서 대답을 해드렸었겠죠. 네, 그럼요. 당연하죠.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어머니. 제가 어머님께 예쁨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게요. 아니, 고졸은 고졸 집안으로 시집 가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겠냐 싶어서 나는 말을 던져본 것 뿐인데.
아니에요, 어머님. 저 마음 하나도 안 불편해요. 어머님의 며느리가 되어서도 마음 편하게 잘 지내겠습니다. 저의 반응을 보면서 아마 시어머니께서는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으셨을 것 같네요. 그때 그 순간으로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저는 시어머니의 모욕적인 인사 앞에서 다른 반응을 할 것 같지만 지나간 걸 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남편한테는 좀 욱하는 성격이 있었는데 그게 저랑 결혼 진행을 하면서 이상한 쪽으로 발휘가 되었어요. 시댁 식구들한테 남편이 어느 날 욱해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만 거예요. 내가 하기로 결정한 결혼인데 왜 토를 달고 여기에다가 태클을 거는 거야? 내가 한다잖아. 내가 하고 싶다잖아. 이 결혼을. 그 바람에 어영부영 결혼을 하게 되었으니 어이가 없는 전말을 품은 결혼이었죠. 그래서 저는 지인들한테 조건이 제가 확 기우는 결혼을 어떻게 그렇게나 빨리 시댁 쪽에 승낙을 받고 진행할 수 있었는지 진상을 밝히지 않았답니다. 시댁에서 저를 낮잡아 본다는 것도 남편의 욱하는 다혈질 때문에 결혼이 결정되어 버렸다는 것도 남한테 말하기는 꺼려지는 진실이었으니까요. 제가 결혼한 걸 두고 저를 아는 사람들은 땡 잡았다, 정말 잘 되었다며 축하를 해주었지만 그 실상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잡은 땡이 좋은 땡이 아니라 나쁜 땡이었거든요. 진실된 사랑을 쫓아 결혼하지 않고 조건을 앞세웠던 것이 저의 잘못이었을까요? 결혼 생활은 별로 행복하지 못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시어머니의 눈치를 자꾸 살피게 되었죠. 저를 보실 때마다 표정에서부터 이미 심술을 드러내셨고 항상 저에게 잔소리를 하고 싶으셔서 그 인매가 언제나 실룩거렸습니다.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속이 얹힌 기분이었어요. 가슴이 깝깝하였고요. 거의 화병이나 다름없었죠. 제가 남편보다 못한 직장에 다니고 있었지만 엄연히 직장인이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그걸 인정을 안 해주셨습니다. 고졸이 다니는 직장에서 하는 일이 다 보잘것없지 뭐. 대단한 일이라도 할 것도 아닌데 그까짓 일을 좀 다닌다고 바쁘다 피곤하다 핑계대는 그런 싸가지 없는 태도는 어디서 배웠는지. 아니지. 그런 것조차 배울 데가 없어서 아예 배우지를 못했겠구나. 그냥 천성 자체가 그런 것이야. 저를 하도 부려먹으려고 그러셔서 제가 직장인이라는 방패를 내세웠더니 그마저도 탐탁치 않게 여기셨죠. 그때 남편의 여동생, 그러니까 저의 시누이가 박사학위를 따내는 바람에 제가 경멸당하는 분위기가 제대로 조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막말을 숨쉬듯이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뱉으셨어요. 우리 딸이 그렇게나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박사까지 되는 동안 누구네 딸은 고졸에 머물렀는데 한 집에서 조우를 하게 되다니 이 무슨 불공평한 상황인가 모르겠네. 이래서 노력 하나 없이 그저 시집만 잘 가면 되는 줄 아는 한심한 여자들이 우리 딸처럼 멋지게 사는 여자들을 먹칠하는 꼴이라니까. 시어머니의 논리는 이러하셨습니다. 시누이는 대학을 나온 것은 물론이고 박사학위까지 딴 대단한 여자인데 저는 고졸밖에 안 되는 주제에 결혼을 엮여서 둘이 한 집안 식구가 되었으니 격이 안 맞는다는 것이었죠. 제가 집안의 흠이라고 보셨죠. 저 스스로 부족함을 알고 시댁에 헌신적으로 봉사라는 뜻을 넌지시 내비치시기도 하셨습니다. 매번 가만히 들어드리면서 어색하게 웃음만 짓고 있었더니 점점 더 저를 우습게 여기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참았던 것은 시어머니, 시댁 식구들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참고 사는 것이 제 인생에서 습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친정 엄마께서는 제가 원래 생각했던 결혼 생활이 아니라서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당신의 힘든 이야기를 되려 꺼내셨던 분이었죠. 너는 엄마가 네 아버지랑 이날 이때까지 행복하게만 살아온 것 같니? 네 눈에는 그렇게 보여? 아니야. 절대 아니야. 엄마는 그냥 이 악물면서 참아온 세월이 훨씬 길었고 네가 지금 결혼해서 힘들다고 하는 건 장난 같은 투정 수준이란다. 친정 엄마께서 저의 고민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하시는 순간 왠지 자포자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희생하는 역할에 놓이는 것에 익숙하기도 하였고
막말로 이혼이라도 해서 이혼녀가 되면 어쩔 거냐는 가정에 부딪힐 때마다 겁이 났었어요. 이혼에도 뾰족한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인내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시어머니께서 저를 우습고 하찮게 여기시는 것에 늘 아무렇지 않을 수는 없었죠. 하루는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이러시더군요. 우리 딸이 얼마나 잘났는지 알고 나서 너는 아무렇지도 않지? 같은 여자인데 어쩜 이렇게 다를까? 분명히 여자라는 핑계를 대고 안 해온 일들이 많았겠지. 사람이 이렇게나 발전이 떨어졌어야. 그때 마늘을 까고 있었는데 하마터면 순간적으로 열이 받아서 깐 마늘 바가지를 시어머니 면상에 엎을 뻔하였습니다. 여자라는 핑계? 정말 어이가 없었네요. 저도 누가 공부를 더 시켜주었다면 당연히 했겠죠. 여자라는 것을 앞세워서 뭔가를 안 해본 적은 인생에서 없었고 오히려 손해를 봤으면 봤던 인생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자꾸 저를 이상한 논리로 비우시는 게 짜증이 났지만 당시에는 앞에서 크게 못 다졌어요. 대신에 자려고 밤에 누우면 그때 그렇게 받아칠걸. 이런 후회가 자주 들고는 했었습니다. 시누이는 어렸을 적에 2차례 크게 아팠었대요. 그래서인지 시부모님께서 더욱 애지중지하는 자식이었으며 아무래도 딸이다 보니까 아들보다는 섬세하게 상대를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원래 그 사정을 몰랐다가 시누이가 옛날에 아팠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부터는 잘해주고자 했어요. 왜냐하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야 했던 제 여동생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여동생이 떠나지만 않았다면 친정 아버지께서 술을 가까이 하게 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친정 엄마께서 우울증에 걸리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오빠의 성격이 바뀌어버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남동생도 화목한 가정의 모습만 보면서 자랐을 것이라는 그 희망 고문과도 같은 슬픈 가정을 저는 아주 오래도록 해왔습니다. 그랬던 저였기에 시누이가 괜스레 애틋하기도 하였어요. 제가 시누이보다 언니이기도 하니까 더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었고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에 저의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영화 속 명대사처럼 제가 잘해줘봤자 시누이는 점점 더 저를 호구 취급하더라고요. 그리고 슬슬 태도가 점차 건방져졌어요. 제가 무슨 말을 걸거나 부탁을 하면 꼭 대답하는 말투가 건성이었습니다. 마지못해 네네 하는 느낌 뭔지 아시죠? 꼭 그렇게 구니까 대놓고 지적하자니 제가 속이 좁은 사람이 되는 것만 같아서 그냥 두었네요. 매일 보고 사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려니 하다가 저는 시어머니의 언행에서 한 가지 특징을 잡아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낮잡아보고 싶으셔서 일부러 제 앞에서만 자꾸 고조를 들먹이셨고 시누이가 박사라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저 없는 자리에서는 안 그러신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는 시어머니가 달리 보이더군요. 처음에는 그래, 얼마나 자기 딸의 잘남을 자랑하고 싶으시면 저러실까. 그런데 매번 자랑하실 때도 마땅하지 않으니까 나한테 그러시는구나. 내가 그냥 들어드리자. 이런 식으로 견디고 넘겼는데 제가 또 바보에다가 호구였던 것이죠. 제가 저를 향한 시어머니의 태도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남편한테 자주 말을 했었습니다. 힘들고 짜증나고 서럽다는 심정을 토로했었는데요. 초반에는 대충 들어주는 신용이라도 했던 남편이 어느 날은 저한테 확 신경질을 내더군요. 그래서 나보고 뭐 어쩌라고. 맨날 징징거리고 우는 소리밖에 못하네. 너는 네 앞가림도 혼자서 못하냐? 우리 엄마한테 앞으로 제대로 교육받고 정신 좀 바짝 차려라. 아무리 그래도 말을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저는 남편한테 서운하다 못해서 마음이 차갑게 식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남편에게 저의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친정 엄마로부터 각종 하소연을 들어줘야 했던 지난 세월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제가 다름 아닌 친정 엄마의 그런 모습을 닮아서 다른 사람에게 감정적인 하소연을 하게 된 것만 같아서 싫었습니다. 별다른 일 없이 늘 똑같이 굴러가는 지루한 직장, 남편하고 둘이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게 마음 편한 신혼집, 그리고 제 가슴을 답답하게 재워오는 시대까지. 저를 온통 우울하게 만드는 환경뿐이었어요. 그런 와중에 시어머니께서는
제 점심시간에 맞춰 전화까지 해가시면서 신우이 자랑을 늘어놓으셨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만 신우이가 저보다 월급을 훨씬 더 많이 받는다면서 역시 고졸하고 박사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시더군요. 너무 짜증나서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말았었는데 어느 날 제가 정말 우연히 신우이의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그 시작은 신우이가 투잡을 한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종이책 말고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보는 전자책, 뭔지 아시죠? 그렇게 볼 수 있는 웹소설을 신우이가 쓰고 있었어요. 제가 그걸 알아내려고 알아내었던 것이 아니라 제가 고군분투하면서 갈비찜 양념을 혼자 만드는 동안 신우이가 슬그머니 거실로 TV를 보러 자리를 뜨면서 남겨놓고 간 휴대폰 화면을 언뜻 봐버린 것이 계기였습니다. 언니, 저는 잠깐 소파에 앉아있다가 올게요. 허리가 아파서 그래요. 그런 핑계를 대면서 얄밉게 TV 앞에 소파에 앉은 신우이는 잠깐이란 말을 지키지 않았고 놔두고 간 휴대폰의 화면이 켜져 있길래 제가 무심코 봤는데 그게 웹소설의 연재 페이지였어요. 그리고 신우이가 그 글의 작성자였기 때문에 관리자 모드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정보를 외워뒀다가 따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신우이가 저급한 소재와 내용의 소설을 써서 그걸로 돈을 벌고 있었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상하다. 이 정도 분량이면 취미로 시간을 할애하는 정도가 아닌데? 이걸로 본격적인 돈벌이를 하려는 모양새잖아. 도대체 왜일까?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입에 침이 바르도록 칭찬을 대면서 저를 깎아내리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신우이의 비밀이라니. 제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있어야 말이죠. 저는 신우이가 다닌다는 회사가 도대체 정확히 뭐 하는 곳인지, 어떻게 돌아가는 곳인지 알아보다가 한 가지 희한한 사실을 접하게 되었어요. 충격적이게도 그것은 바로 고졸 입사 전형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부터 집요하리 마치 캐내게 되었는데 저는 일단 제가 알아낸 바를 함구하였어요. 남의 비밀을 가지고 무슨 스토커 마냥 따로 조사해서 알아봤다는 점이 너무 음흉한 것 같다. 이게 할 짓이 맞나 싶네. 제 자신에 대한 성찰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왠지 스스로 부끄러운 느낌이었죠. 하지만 신우이의 비밀을 알게 된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전처럼 신우이를 볼 수는 없었습니다. 신우이를 보고 있으면 왠지 제 안에서 냉랭한 기운이 올라왔고 시어머니의 비아냥도 예전과 같은 기분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저를 가만히 두었다면 저는 워낙 답답한 호구였기 때문에 먼저 그 비밀을 발설하지 않았을 테고 신우이의 평화는 더 오래갔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사건 하나가 터져버리고 말았죠. 갖은 핑계를 대고 방문을 미루고 있었던 시댁이었는데 모처럼 갔던 날이었어요. 식사 준비 다 해놨다고 와서 저녁 먹자고 시부모님께서 분명히 그러셔서 갔건만 준비가 거의 안 되어 있더라고요. 얄미운 남편은 거실에서 시아버지와 TV나 보고 앉았고 더 얄미운 신우이는 시어머니께 나랑 언니랑 마저 다 할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해놓고선 실상 자기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저한테 전가하였습니다. 저한테 언니는 진짜 음식 간 맞추는 거 잘하시네요. 라면서 자꾸 제가 다 하도록 부추겼는데 결혼 직후에나 그런 수법이 통하였지 이제는 그 시커먼 속내가 다 보였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실소가 지어지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대충 상황을 마무리하고 식사까지 마쳤어요. 그때 시어머니의 사촌 여동생 되시는 분으로부터 과일을 들고 방문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솔직히 너무 불편한 자리가 될 것 같아서 별로였지만 나머지 식구들은 맛있는 과일을 받아 먹을 생각에 즐거워만 하더군요. 예의상으로나마 저의 의견을 물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라앉은 기분으로 식사 뒷정리를 한 뒤에 설거지는 제가 신우이한테 맡겼어요. 준비도 제가 다 했고 설거지는 늘 저의 몫이었으므로 이번에야말로 정가를 하고 싶었거든요. 신우이가 입술을 삐죽거리면서 자기 부모랑 오빠가 있는 거실 쪽을 힐끗거리더니 상당히 마지못해 한다는 표정으로 이내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저는 잔반이 들어간 냉장고 정리를 했죠.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맞춰놓고 이따가 과일 먹을 것을 대비해서 쟁반 같은 것도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도 신우이는 미적거리면서 설거지를 덜 마친 상태였어요. 괜히 거들고 싶지 않아서 저는 모른 채 하고 두었죠.
바로 그때 시어머니의 사촌 여동생분이 도착을 하셨습니다. 샤인머스켓 2상자를 들고 오셨더라고요. 우리 딸이 최고로 좋아하는 과일 왔다. 어머, 지금 뭐야? 네가 왜 설거지를 다 했어? 시어머니께서는 그렇게 외치시면서 부엌에 들어오셨고 설거지를 마친 후 고무장갑을 벗고 있던 신우이를 발견하셨죠. 저는 그 반응에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럼 제가 설거지를 꼭 해야만 했었다는 건가요? 제가 떨떠름한 기색으로 있는 것을 본 시어머니께서는 금세 얼굴에 열이 오른 낯으로 저한테 삿대질 하셨습니다. 너,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니? 네? 제가 뭘요? 아니, 상식적으로 말이다. 고졸인 네가 박사님을 알아서 모셔야지. 왜 부려먹고 있냐고. 시어머니야말로 해도 너무하는 분이셨어요. 세상 천지에 설거지에 대고선 고절과 박사를 운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기가 막히기도 하고 너무 모욕적이기도 해서 제가 입술만 꽉 깨물고 있는데 신우이가 웃음을 참는 표정으로 입가를 실룩거리는 게 보였어요. 그 다음으로는 뭔 소란인가 싶어서 부엌으로 온 나머지 시댁 식구들이 보였죠. 비단 이 집안에 시집 온 이후부터가 아니라 저의 지난 세월 동안 쌓여왔던 출처 모를 분노가 그 순간에 확 터져나오고 말았습니다. 박사님이라고요? 여기에 대체 박사님이 어디 있다는 말씀이시죠? 저희는 공평하게 고졸인데요. 얘가 무슨 헛소리라는 거야? 내 딸이 박사하겠다는 거 모르는 사람도 여태 있었니? 아, 그건 아마 학력 위조된 걸 보신 걸 거예요. 왜냐하면 애초에 아가씨는 대학에 입학만 하고 졸업은 안 하셨으니까요. 제가 자신만만하게 외치자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미친년 보듯 하셨다가 눈을 슬쩍 돌려서 신우이를 보셨습니다. 반박을 하고 싶은지 입술만 달싹거리던 신우이는 결연에 찬 저의 눈빛을 보고는 이내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학력 위조라니? 그런 범죄자 같은 행동을 내 딸이 왜 한단 말이야? 어머님, 아버님의 기대가 하늘을 찔렀으니 그랬겠죠. 아가씨는 지금 직장에 고졸 학력으로 입사하셨죠? 그래서 급여도 낮고, 그래서 다른 부업으로 수입을 충당하셨죠? 충격 속에 빠진 시댁 식구들의 눈이 모조리 신우이에게로 쏠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 어느새 안색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아까부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언니, 제가 부업이 있기는 뭐가 있다고 그러세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잘못 알았었나 보네요. 저는 아가씨가 도저히 가족들한테는 밝힐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수위의 소설이라도 써서 돈을 버시는 줄 알았거든요. 어머니, 그게 뭔지 한번 보실래요? 제가 휴대폰을 꺼내들었을 때 신우이가 불이 나게 달려와서 저를 막아섰습니다. 그 모습에 시어머니께서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의미 없는 설전이 오갔고 격분한 시아버지께서는 신우이의 뺨을 후려치시려다가 갑자기 그 손으로 뒷목을 잡으셨습니다. 놀란 시어머니의 사촌 여동생분께서 119를 부르셨고 잠시 후 구급차가 도착하자 이웃들이 무슨 소란인가 싶어서 다 기웃거리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혼란을 틈타서 어느 이웃분께 짤막한 전말을 알려드렸어요. 딸이 박사라고 그렇게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니셨는데 알고 보니 전부 거짓이었대요. 고졸인데 석유화왔던 거죠. 그래서 뒷목 잡고 쓰러지신 거예요. 마치 남의 집 이야기를 하듯 슬쩍 흘렸더니 그분이 엄청 놀라시면서 금세 다른 이웃분들께 그 전말을 전하기 위해서 움직이시더라고요. 소문이 퍼지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지르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남편의 찌질한 모습을 보게 된 것은 유감이었지만요. 너 나한테 이혼이라도 당하고 싶어서 이래? 자기가 제 목줄이라도 쥐고 있는 양 구는 모습에서 그 어떤 위압감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되려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말 잘했네. 그래, 이혼하자. 너 같은 놈하고 더 살아주기에는 내가 아까워. 제가 당당하게 나오니까 남편은 다혈질이 도져버렸습니다.
공교롭게도 욱하는 그 성격 덕분에 저는 무사히 이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그간 시댁으로부터 정신적 피해를 입은 대가를 받아내야겠다고 하였고, 남편은 홧김에 저한테 신혼집의 매매 시세 반 정도에 근접하는 재산을 분할해 주었습니다. 순전히 홧김에 저지른 일이었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더 통쾌했네요. 그 순간에는 예상 못했었지만 그 집은 지금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러니 저는 나름의 이득을 봤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전 시댁은 동네에 소문이 다 나서 거기에서 더 못 살겠다며 이사를 한다고 하였는데 파는 것도 사는 것도 쉽지 않았으니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게 근황입니다. 그리고 전 신우는 1년 넘게 사귀고 있었던 남자친구한테 차였대요. 그쪽에도 박사라고 거짓말을 했었는데 이제 다 들통났으니 소용없어진 것이었죠. 이혼을 하고 나서 저는 지난 세월 속에만 깊이 묻어두었던 저의 진짜 본심을 친정 식구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서운했던 점, 억울했던 점, 힘들었던 점, 이런 것들을 털어놓았는데 결과가 자지부진할 것이라는 저의 예상을 깨고 식구들이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특히 오빠랑 남동생이랑 셋이 술자리를 가지고 진솔한 대화를 따로 나누었는데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빠는 저한테 미안한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제 안에 묵혀있던 울적함들이 사르르 녹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새언니와 대면대면하게 지내왔던 사람인데 오빠와의 관계가 회복된 이후로 새언니랑도 친하게 지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새언니의 친한 지인이 제 전 직장 동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자기가 이직해서 다니고 있는 곳에서 사람을 새로 뽑는다면서 저한테 지원을 권유해 보셔서 해보았다가 이직에 성공했어요. 연봉도 엄청 높이 뛰었고 근무 환경도 전보다 훨씬 나은 곳이라서 매일매일이 행복합니다. 뭐든지 처음 한 번이 어렵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쉽다고 하잖아요. 제가 전 시댁 식구들 앞에서 터뜨리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계속 안으로만 감정을 꿍쳐놓는 사람으로 지내고 있었을 텐데 그 한 번 내질렀던 것을 계기로 이혼도 말끔하게 하고 재산도 챙기고 시댁 식구들과 가까워지고 계속 좋은 일만 생기면서 제가 점점 더 당당해지는 것만 같아서 이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처럼 남이 보기에 답답하고 미련한 사람인 분이 계신다면 속에 든 본심을 용기 내어 한 번쯤 꺼내보시는 게 어떨지 권유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워낙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서 지금도 자꾸 저보다 잘난 사람들과 저의 처지를 비교하면서 풀이 죽기도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또 한 번 성장하고 싶어요. 죽을 때까지 철이 들어가는 게 사람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남은 인생을 제가 부디 더욱 유익하게 살기를 바라고 있어요.